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11월 23일 13주 마지막 4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성 발달의 핵심으로서 도덕성 발달 이해, 인지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을 3교시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4교시 주교재료는 176페이지 내용이죠. 통합적 도덕성 접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 다른 말로는 복합 발달 모형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같은 경우 우리가 신콜버그 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콜버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입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주장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승하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인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발달을 주장하니까 당연히 인지가 강조되고요. 이게 단독으로만 주장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의무, 정의, 사회 질서와 같은 도덕성의 기본적 카테고리들은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주의적 측면 또한 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도덕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견해 또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특징을 인습적 사고에서 인습 이후 사고로의 전환으로 본다. 콜버그 3수준 기억이 나시죠? 인습에서 인습 이후로 나가는 그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이 되는 측면도 있겠죠. 거시적 도덕성과 미시적 도덕성의 구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교재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레스트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PPT에 수록해 보았습니다. 거시적 도덕성, 사회적 수준에서 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식적 사회구조, 즉 사회체제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시적 도덕성, 일상적 삶에서 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 중심을 둔다. 사실 콜버그 같은 경우에 정의윤리, 전체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윤리 말하다 보면 너무 도덕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앞서 3교시에서 길리건 배려윤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적 삶 속에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것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함, 친절함, 이런 것도 도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시적 도덕성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 콜버그 이론이 미시적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간의 연결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점에서 콜버그와 조금은 차이가 있는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 있는 점들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피험자, 학습자가 어떤 한 단계에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콜버그 같은 경우는 도덕적 딜레마 토론을 통해서 학습자가 3수준 6단계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아내고 이 도덕적 추론의 단계를 상향시키고자 노력하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교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 무 자르듯이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느슨하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있다고 보는 게 알맞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 측정을 위해 사용된 딜레마 내용이나 측정 방법, 검사 상황과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콜버그는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터뷰 실시하는 교사, 그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보다는 우리가 설문조사 문항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응답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그 학습자의 발달 단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 구조의 변화는 급진적이기보다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 무자르는 것처럼 갑자기 뛰어가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걸쳐 있으면서 한쪽의 분포가 늘어나는 형태로 그렇게 발달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인지 구조는 발달 단계는 질적으로 상호 구분되지만 사고 출현 빈도는 양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빈도의 출현 비율을 구해볼 수 있다. 콜버그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 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레스트는 이제 설문조사 응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응답한 문항별로 빈도의 출현 비율 구해서 이제 퍼센테이지 점수 가지고 이 학습자가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정해서 이 학습자가 그 단계에 있다고 우리가 특정을 지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 퍼센트는 여러 가지로 느슨하게 걸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이해한 최고 단계를 보다 선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이제 콜버그가 단계를 말을 했는데 그 레스트는 피아제가 우리가 도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스키마. 그거를 그대로 빌려와서 도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도덕의 발달, 콜버그식으로 말하면 단계이죠. 이걸 도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달해 나가는 방식은 좀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이익 도식, 사회 중심적 관점을 수반하지 않고요. 사회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개인적 이해 타산에 통해 결정한다. 이건 콜버그가 이야기하는 2단계와 조금은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혈연 및 정실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적 배려. 이건 콜버그가 말하는 3단계에 가까울 수 있겠죠. 콜버그 2, 3단계의 특징과 좀 비슷한 게 개인적 이익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규범 유지 도식입니다. 이것은 콜버그가 말하는 4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확립된 우리가 그 사회에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도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인습적 사고자들에게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도덕적 필요의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도덕 사회화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습 이후 도식입니다. 인습 이후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어느 하나의 도덕 철학 측면에서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콜버그와 조금 차이가 있는 측면이죠. 정의윤리, 보편적 정의라고 하는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발달의 최고 수준을 새로운 도덕 철학 이론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그래서 레스트와 같은 신콜버그 학파 도식 개념 정의 자체가 콜버그가 말하는 단계의 개념 정의보다는 보다 광범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적 측면에서 발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 정의, 행동의 통합적 발달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가장 처음 들어올 때 인성에 대한 이해 말씀드리면서 번역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영어 단어들 이야기해보자고 했었죠. 퍼스널리티라고 하면 개인적 측면에서 성격,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고요. 휴머니티라고 하면 다른 존재와 구분될 수 있을 만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걸 인성으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덕이라고 말하는 것, 버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인지, 정의, 행동을 통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스트가 말하는 인성에 대한 이해가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인지, 정의, 행동이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도덕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은 상황적인 정보에 민감해야만 하고 다양한 가능한 행동들을 구성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쉽게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면 자기가 접한 이 상황이 도덕적인 문제 상황인지 민감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민감한 배려심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도덕적 민감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정한 행동이 필요할 때 빨리 반응해야 하고 적절히 사건 등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감지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본다는 측면에서 정의와 인지 모두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직접적으로는 공감 능력, 이것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정의적인 측면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공감을 발휘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상상하는 능력과 결합되기 때문에 인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 주는 건 정의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소,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도덕적인 문제 상황인가 민감성을 통해서 포착해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도덕적인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도덕적 판단은 1요소인 도덕적 민감성 속에 사회적 기준들과 도덕 원리를 통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복잡한 도덕적 문제 상황,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원리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안락사 같은 경우 의무론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무론의 도덕 원리를 활용할 것이고요. 고통받고 있는 환자라든지 환자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동의했다면 안락사 허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리주의나 결과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도덕적 판단은 단순히 감정, 정의적인 영역만 발휘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성의 발휘가 결정적인 부분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 도덕적 동기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가치 대신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도덕적인 측면으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이런 건 도덕적 가치와는 좀 차이가 있는 중립적인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업인이 중요한 거래 계약을 하러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런 상황,
딜레마 상황에 봉착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 가치 가운데 도덕적 가치의 동기 유발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 이것을 도덕적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감정과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상황, 그것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 간단하게는 도덕적 실행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민감성이 감정과 연결되고 판단력이 이성과 연결된다면 네 번째 요소가 직접적으로 행동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사실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해도 우리가 위험하고 예기치 않은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언급할 수 있는 사례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스의 장교가 있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감정, 이것에서 발동되어서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잖아요. 물론 개인이 그런 대량 학살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군인 관료들이 학살의 과정에서 조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 재판이 열렸고,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이히만이죠. 아이히만이 자신을 항변할 때 나는 군인 관료로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는 상명하복이다. 위에서 상관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그 군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나라의 최고 지배자, 이런 사람에게 반기를 들면서 올바른 행동하려고 하면 정말 완성된 인격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내나 굳건함, 그리고 이런 도덕적 품성, 실행력과 같은 능력의 특성들은 인격이나 자아 강도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실천을 옮길 수 있게 해줘서 우리 통합적인 인성 완성할 수 있게 가장 기여하는 부분이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으로 긴밀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효과적인 모델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성 발달의 핵심으로서 도덕성 발달위에 통합적 도덕성 접근의 레스트까지 살펴보았고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13주 오늘 강의 내용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저희 강의 계획서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14주 차에 청남사이버 시험 메뉴를 통해서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저녁 7시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다음 주 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오픈북 서술형 두 문항 이제 응시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해 두겠고요. 종강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응시하지 않으면 추가 시험 기회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5주 차에 저희 최종 과제물 역시 청남사이버 과제 메뉴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동서양 고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읽으시고 인성교육 측면에서 서평 작성하시는 것, 이것도 15주차 종강 시점까지 잘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께서 그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가능하면 좋은 점수 드리기 위해 제가 노력할 것이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자료가 다 남습니다. 출석이라든지 과제 제출, 시험 응시, 그런 것이 미비한 경우는 좋은 성적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사전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말고사와 그 최종 과제물도 기한 내에 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